잘해. 뭘 잘해? 잘한다고?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회는요. 먼저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혜자 의원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주시고요. 정종화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토론을 하고요. 토론자들이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종화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요.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의 그 질문을 받기로 하겠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거나 또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그 종이에다 써서 저 앞에 저 계시는 분이 계시죠? 저 잠바 입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손수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옆에 이렇게 봐서 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그 국장님을 불러서 좀 대피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 국장님 대피도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국장님이 좀 준비하시느라고 허겁지겁 하셔가지고 좀 약간 기운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제 제도화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제도화가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된 게 없는 거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의회에서 그 일본에 계신 정종화 교수님께서 마침 한국에 잠깐 들르신 일이 있으셔서요. 이제 교수님께서 마침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토론회를 우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현혜자 민주노동당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와, 오늘 날씨도 추운데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아주 많이 모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든 밖에서 투쟁을 하실 때도 많이 모이지 않아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관심도 높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투쟁해 오신 그런 것들이 오늘의 주제에서 많이 그 어떤 근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 주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만큼 큰 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시겠지만 아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좋은 말씀을 좀 소식을 드릴까 합니다. 10시에 정기국회 대정부 오늘 본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 연설에서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발표를 하셨다는 소식을 드리고요. 아마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심의되고 그 정도 발표를 하실 정도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제도 도입과 또 아시고 계신 내년 그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내년부터 그 예산 사업으로 확충되어 있는 활동보조인 그 지원 사업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안들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좀 설계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중지를 모으는 토론회로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한국의 장애인 현실을 보면서 이 제도야말로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피와 같은 그러한 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도입되고 또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지는 제도로 시작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고 또 힘을 함께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걱정들은 많았었는데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두선이라고 그러고요. 박수는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안 치셔도 된다니까. 예. 그리고 오늘 저 주제 발표하고요. 오늘 저 토론자들이 계신데요. 토론자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요. 오늘 저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지 않고요. 먼저 교수님께서 이 발표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들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화 교수님을 따뜻하게 우리 기쁘게 맞이합시다. 네, 제가 이번에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1년 동안 우리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 이것은 국내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유엔의 장애인 권리 조약에서도 제19조에 활동보조 서비스와 자립생활 19조 20조에 그 자립생활과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유엔의 사무총장을 내세운 국가로서 당연히 비준을 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부분과 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립생활 시범사업 2년차에 관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충분히 천천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가능하다면 우리 현혜자 의원님 좀 발표를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5개국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것을 상세히 조사를 했고 제가 특별히 연구년으로 가 있는 동안에 지난번에 일본 재단의 기금을 받아서 연구했던 직접 방문 조사를 했던 것에 보완된 그런 추가 자료들을 다시 수집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전달 체계나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런 요 부분들 이 제도와 가정 그다음에 자립생활 운동과의 관계 활동보조 관련 법률 근거 제도의 기본 이념들 그다음에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대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판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 전달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건복지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와 지자체 개인의 비용 부담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상한선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활동보조 서비스의 비용 지급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보조인 그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제도의 이러한 제도의 이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향후의 정책 과제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많은 부분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소개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5개국 조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전달 체계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PA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ADL, 그러니까 ADL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부분하고요, 사회 참여 부분하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그 ADL이 PAS가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입니다. 이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대한의 자기 관리, 이 최대한의 자기 관리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정부가 지자체해주고 또는 정부가 복지기관을 통해서 주고 복지기관이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주체의 어떤 서비스였다면 이 제도는 최대한 자기 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건 셀프 매니지멘트라고 하는데 이 셀프 매니지멘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장애인 자립생활을 통해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주문해서 고맙다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정말 이전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비스가 가지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DL과 또 그 자기 실현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WID는 세계장애인연구소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연구소고 이 자립생활 관련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해온 곳인데 여기서 그 전 미국 주를 조사해서 나온 이 내용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당신은 뭐로 생각하느냐, 그럼 활동보조 서비스 어떤 것이었으면 되겠느냐 하는 조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신변 처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목욕이나 배설,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이런 것도 있고 가사 지원, 또 장애인 부부의 양육 보조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기존의 홈헬퍼 제도나 가정봉사원이나 이런 제도 유리도우미에서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것이 활동보조 서비스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일상생활 조언, 금전관리나 시간관리, 일정관리 이런 어떤 어드바이스 등 이런 대리운전은 이제 거의 사회 참여 활동과 직업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포 라스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잘 소개가 안 됐지만 유럽 장애인 자립생활 연합이나 세계 자립생활 연합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기조 강연자로 초청되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고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스웨덴에서 교수로 대학 교수로 근무하셨고 현재 자립생활센터 소장이며 자립생활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역량이 강화되는 행위고 장애인 본인에게 할 수 없는 일상생활 활동의 도움, 보조 행위를 통해 자립을 성취하는 서비스 행위다. 그 다음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 몇 년 동안 이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장애가 없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의 행위가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신체적 케어와 심리적, 사회적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인적 지원 서비스로서 자립생활의 철학에 근거해 기존의 이런 어떤 장애인 활동 보조나 노인 케어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가족에게 책임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적 케어, 소셜 케어로 바뀌어왔다는 것이고요. 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다. 홈헬퍼 제도나 유료 도움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 서비스는 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제도에서 같이 차에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굴러다녔다. 이런 5개국의 공통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소비자 통제 모델, 컨슈머 컨트롤 모델에서 당사자 주체 모델 이런 이론적인 전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케어 센터드 케어 시스템에서 컨슈머 센터드 케어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그 제도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제도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위 법률과 또 하위 법률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에서 장애 수당과 또 활동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DA 법에서도 이런 이 장애인 그 활동 보조나 자립생활이 권리로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강연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미국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다이렉트 페이먼트 직접 급여 방식과 간접 급여 방식을 같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만은 1996년에 이 법을 따로 만드는 그러한 그 국회에서 따로 이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이 법률적인 위배를 가져온다고 하는 영국의 그 법률적인 그 의회 법률의 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6년에 그 장애인에게 직접 돈을 주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뭐 간접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을 직접 주어서 서비스를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선택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행정법원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법률을 만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는 그 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사실 1980년대 후반까지 캐나다는 복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캐나다는 이 10년 20년의 그 어떤 갭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도 셀프 매니지먼트를 그 법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웨덴은 특별히 그 특수한 니즈를 가진 사람을 위한 계획을 스웨덴 정부가 지방 정부가 계획 그 지원 정책에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그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사회연대를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과 자립지원의 법의 기존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재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재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하고 주정부 연방재원 사실은 이게 그 주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일반 재원을 사용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메디케어 웨이브나 또는 그 재활법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웨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정부가 메디케이드의 예산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마다 미국은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웨이브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거의 책임을 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방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는 의료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60%가 중증장애인에서 공적보조 대상자가 많다. 물론 이제 그 활동보조 서비스를 자립생활센터로부터 받는 것은 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책임하에 다이렉트 페이먼트 액트의 그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보조 서비스 일반 조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청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자 기관을 통해서 활동보조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사회적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금으로 지원한다. 캐나다는 물론 이제 그 일반 지원을 편성하지만 캐나다는 기금, 자립생활기금법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캐나다는 자립생활기금법에서 요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 기금도 조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특별 회계로 하지만 그래서 상한선에 있으나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시군구의 소지역 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을 한다. 그 다음에 스웨덴은 뭐 100% 조세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에서 재원을 편성하고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나 활동부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뭐 그 1000만원 월급이 있어도 이 사람 대상 안 된다 돈 비용 부담해라 이거 없습니다. 스웨덴은 본인의 노동 수입과는 무관합니다. 그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주마다 좀 다르고요.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정신지체인의 경우 일부 주에서 가족급여 실시.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 일본도 특수한 경우에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대상 규정은 메디케어 대상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영국은 그 NHSC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리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이렉트 페이먼트에 대한 그 다이렉트 케어에 대해서는 이 자기관리 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주당 20시간 이상의 활동물 서비스가 필요하고 인정된 자. 일본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장애, 신체나 전체장애, 그래서 신체나 정신체, 정신장애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특징은 전체 장애인을 포함한다는 것 외에 시설에 거주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그 보면은 거의 다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원의 진단서가 공통적으로 첨부가 되었고요. 또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고 상담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 상황이나 개별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후에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보호 서비스를 확정하는. 그래서 이런 그 일본은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거나 커뮤니티 워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고 등급 판정을 지자체 케어 매니지 평가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만은 피어 판정이나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어 판정위원회가 장애인이 장애인을 판정하는 그러한 장애 활동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제1화는 활동보조 서비스 보건복지부 국고 60% 지방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활동보조 서비스 시군구에서 이 장애인 그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은 시군구에서 하자. 그 제2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1안에서도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판정은 시군구 공무원이 하자. 공공기관에서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 시군구에서 하자. 일본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 시군구가 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개기관에 활용된 방안이 두 개인데 중개기관을 독립기관으로 볼 것이냐 또는 CIL이나 이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기관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건데 그 특징이 있는데요. 제1안에서는 이 부분을 저는 독립기관으로 하는 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개기관에다 시군구가 다 위임을 하고 여기에 사무회계 그 다음에 개별 지원 계획을 만들도록 이 중개기관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활동보수 중개기관에 대한 그 사업비와 이걸 주는 것입니다. 이 운영비를 주지 않고 이 사업비만 그 수수료만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비와 동반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방문조사를 해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않고. 그래서 지원의 원칙을 하자. 권리로 인정하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의 24시간 보장 원칙을 하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생활의 원칙을 하자. 이거는 여러 나라를 조사한 결과 제가 제시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안입니다. 안.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토론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변용천 박사님으로요.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에 계십니다. 그 다음은 김동원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사무관이십니다. 그 다음은
최용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박찬호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혜경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십니다. 네, 이미 주제 발표는 들으셨고요. 그 5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활동보조 서비스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0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뭐 꼭 넘긴다면은 뭐 종을 울릴 건 없습니다, 여기. 네, 예. 그러면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변용찬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의 변용찬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도화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활동보조 서비스는 이 장애인 자립생활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 1960년대에 이 자립생활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받기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제 돈을 받고 각종 이제 이런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 197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재활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와 관련 그 논의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한 10여 년 과정이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78년도부터 이제 했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5년 가까이, 25년 넘었네, 그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이제 국가하고, 우리는 이제 자립생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온 것이 한 90년대 말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뭐 10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자립생활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활동보조 서비스인데, 이런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까지 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와서 우리나라 이쪽에서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겠습니다. 이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서비스 자체가 우리나라의 좀 실정에 맞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런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정부가 좀 이제 또는 예산이 이런 게 아직 좀 따라가는 게 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활동보조 서비스 자체도 이게 이제 제도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도화가 돼야 된다는데, 그 제도화가 뭐냐 하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법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뭐 자립생활 뭐 법을 하나 만들든지. 근데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자립생활 장애인 복지법 속에 자립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 법정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 법에 정확하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굉장히 욕구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또 많이 드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빨리 늘어나게 되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늘어난다, 좀 축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국제연합의 그 유엔에서는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드라프트까지 이제 끝났고, 아마 조만간 이제 그 총회에서 의결하는 그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 대표단들이 그 동안에 이제 8차까지 회의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고생을 해서
세 가지 그 조항을 한국 그 명칭으로 이렇게 관철시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립생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동권에 관한 것, 그다음 여성장애인 조항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자립생활에 대한 것은 이 유엔의 권리협약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 장애인의 그 하나의 권리로서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으로는 이제 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일본의 그 자립지원 서비스를 해서 뭐 우리 정정환 교수님이 일본에서 이제 연구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누구에게 그죠? 어떤 장애인에게 또는 이제 누구에게 몇 시간의 서비스를 줄 건가 이것이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떤 방법으로 뭐 중개기관을 통해 할 거냐 뭐 이런 것이 역시 이제 중요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그 인이라고 하죠. 그 도움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훈련하고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키 포인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과연 이제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일본 거기에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장애 정도다, 심신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신 상황 플러스 사회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의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용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나 또는 이제 그 취업 이런 데 대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결국은 일본도 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프는 국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활동 보조 서비스의 기본 방향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기본 방향을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활동 보조 서비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장애인의 권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고 이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을 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누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가사도우미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장애인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시, 군, 구청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되고 가사도우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장애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 보조 서비스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레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활동 뭐 이런까지 모든 측면의 생활에서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제 하루 24시간. 그건 이 모든 것이 장애인이 주가 돼 가지고 결국 돈은 이제 정부가 내고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판정위원회에서 몇 시간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모든 것이 일단은 다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수화 통역이나 점자 번역 서비스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연 우리나라의 그 예산이 다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하고 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애 유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상생활 동작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뭐 이런 게 잘 안 되면 외국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런 이제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등록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15가지 장애 범주에 있는 장애 유형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장애 유형 때문에 이 활동 보조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장애 유형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신지체하고 정신장애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나 정신장애 쪽은 신변 처리는 뭐 어떻게 물론 중증이면은 그것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자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결정권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활동보 전주환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부 국가는 이제 포함하는 국가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좀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정도는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이제 중증한테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장애 등급이 이런 그 중증 여부와는 좀 약간의 그 상관관계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1급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2급인데도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1급이나 2급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은 이제 수급자만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소득이 한 200% 정도까지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거 가족이 있는 여부. 그러니까 욕구가 어느 쪽이 더 높은가? 가족이 있는 쪽도 있고 가족이 없는 쪽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거하고 있는 가족 장애인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애인을 오히려 자꾸 독거 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을 부릴 수 있어야 이것이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됩니다.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아마 그 시군구청이 고용주가 되고 장애인은 수혜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만 보강이 된다면은 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유사 서비스, 가스도우미 파견 이런 서비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다 활동보조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학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하고 같이 이렇게 뭐 활동도 하고 뭐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는데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고 또 의사 표현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간당 한 5,000원 정도로 지금 아마 여기 우리 김동훈 사무관님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5,000원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대부분 이제 알바 형식으로 오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만약에 안 받았을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그 활동 보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활동 보조 서비스가 법정 서비스가 되도록 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조달도 국가 책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가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윤두선 회장님 그리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여정 활동을 펼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hen혜자 의원님, 어은 씨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주요 외국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으로 훌륭한 연구와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정종화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조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과 그리고 시설 수용 중심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애인의 개인 선택권, 자기 결정권 등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제도를 내년에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사업 목적으로는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하고 그리고 사회 부담을 경감을 하고 우리 장애인들의 생산적 기여를 좀 확대해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방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는 사업 대상은 장애인 구분 없이 지원하되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지원 기준을 좀 달리하겠다는 거고요. 소득 및 재산 수준은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200% 이내까지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비스는 이동 지원과 활동 보조 등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복지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평균 40시간으로 하되 중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원 단가는 지금은 시간당 5,000원입니다. 이것도 중정도와 야간 휴일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중개 기관으로는 자립생활의 철학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우선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최소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3-4개씩 근역별로 묶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일정 수준의 자부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종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 현재 활동보조 지원제도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여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정의화 의원님 발의 부분 개정안 그리고 장혜수 의원님 발의 전면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 개정안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고 나서 향후 자립생활의 이념과 한국적 모델이 정립되고 제도 시행의 경험 등을 참고해서 활동보조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급 및 2에 준하는 중증장애인 22,000명에게 월 평균 40시간씩 제공하는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가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보조의 제도를 위해서 노력해온 장애인계 요구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수렴되어서 동제도가 내년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가사 지원이나 일상생활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자립생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또 집중 발굴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욕구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런 서비스도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학교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또 활동보조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종환 교수께서 아까 PCP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제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복지부 자체 내에서 가사감정 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육부하고 노동부, 여가부에서도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유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상호 적정한 역할 분담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 지금 서비스 향상 기획단을 만들었고요. 저희 부 차원에서는 또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조정하고 우리 서비스가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민간 자원들을 활용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지자체 간 행정적 분란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적정 분담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부분이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되어야 좀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국고지방비만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향후 지원 대상이나 제공 시간 등이 대폭 확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차적인 재원 확충 방안도 저희가 지금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유환 교수께서 발표하신 그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서 자립생활기금을 설립하자 이런 부분도 좋고요. 어떤 좋은 그 재원 확보 계획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채 설명하고 예산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정부하고 여러분들 장애인계가 함께 공동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첫 해에 사업을 조금 성과를 내고 충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좋은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그 보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과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립생활 운동을 이끌어온 우리 한자협 이런 분들 장애인계 이제 지난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에 의해서 정부와 함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제도가 시행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립생활센터를 우선 지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IL센터가 전국에 한 50여 개소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자율구행기관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도 장애인 이제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이상도 활동 보조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자립생활 그 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또 별도로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계에서도 한자협을 비롯해서 자립생활센터가 이러한 사업 중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연구 결과 정보를 저희들에게 또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중화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화 교수님께서 활동보존 서비스의 제도화 우선 과제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과 자립생활센터 지원 정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이 논리는 활동보존 서비스가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지원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남용을 운운하면서 차라리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연합회는 올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협의회와 전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 쟁취하기 위한 서울시청 앞에서 43일간 치열한 투쟁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서울시 보건복지국장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은 데모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보다도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우선이다. 따라서 그 자립생활센터 지원금 몇천만 원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그 요청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단순한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이기에 이를 쟁취하기 위한 그 투쟁의 과정 속에서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편적 권리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 제공되어질 때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문제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의 확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지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지원에 집착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 투쟁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논리로 자립생활 운동의 소중한 자기 결정과 선택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개념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그러한 투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그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그 제도화 지원 대상에 있어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에 있어서 지원 대상은 전 장애 영역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활동보조 서비스가 뇌병변이나 아니면 지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성인 장애인 중심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제한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립생활 운동의 원칙에서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먼저 성인 장애인부터 먼저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부터 시작을 하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저는 지금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이제 제도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원래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아니라 국민 요양 제도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애인이 빠진 노인 요양 제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노인부터 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흡수시키자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활동보조 지원이 정부에서 알아서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먼저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의 처절한 삶과 투쟁 속에서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인 장애인 위주로 뇌병변 지체 장애인 위주로 갔을 때 그 나머지 영역에 있는 장애인 문제의 활동보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누가 투쟁을 할 것인가?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200%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장애 유형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달책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가산점은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생활센터가 타기관보다 자립생활 운동을 주도하고 장애인의 경험을 나누고 자주적인 운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통해 전달 체계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점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현 단계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센터와 타기관, 센터와 센터 간에 열려있는 공간 내에서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그 체계는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활동보조 서비스 서비스에서 이제 직접 현금 지급 방식보다도
바우처를 통한 전달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요. 저는 재원은 100% 국가 세금으로 정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금 좀 전에 보건복지부 입장을 좀 듣는데 자부담 10%를 좀 고려하고 있다. 뭐 그 부분을 좀 들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시범사업 중개기관 모집 공고에서 이미 자부담 10%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무상 지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 보장도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그 정주환 교수님께서 그 발제했던 내용,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그 장애인 경제 활동에 상당히 또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